투나잇 이슈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린 첫 운영위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번 주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방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배신의 정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소식, 다양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봅니다. 송영훈, 조현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야 강대강 예고. 실제로 오늘 운영위에서는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도 보셨을 텐데 전체 회의에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두고 대통령실 참모진이 증인으로 대거 출석을 했고 고성, 삿대질 저희가 조금 전에 기사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수많은 말들이 좀 오갔던 오늘의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과는 매우 거리가 먼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야당이 이른바 경로설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선을 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대통령실의 특정 전화번호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과연 누구의 번호냐라고 캐묻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유튜브로 다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을 텐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전화번호들이 여과 없이 다 노출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답변이 거부됐던 것이거든요.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는 국가 기밀 업무 등 그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특성상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답변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런 번호를 공개를 해서 물어보셨던데 나중에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서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하기 위한 포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적절한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예, 대통령실은 굳고 부인하는 모습이었고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추궁하는 모습이 오늘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자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되는데 사실상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그 수사 외압 의혹이 구체적으로 불거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의 그런 외압 전화도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번호에 대해서 지금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북한이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보통 대통령실의 그런 번호는 언제든지 번호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번호를 누가 사용했는지 밝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번호를 충분히 변경할 수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안보 문제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대정부 질문도 진행이 될 거거든요. 저희가 이 이슈 키워드를 여야 강대강 예고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22대 국회 들어서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인 만큼 민주당에서는 좀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많고 실제로 보면은 일명 좀 공격수 의원이라고 말할 만한 강력한 좀 공격을 할 만한 의원들을 배치했다라는 평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로 묻게 되겠습니까? 이번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예. 박범계 전 장관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노련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수 배치가 되었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꼼꼼하게 관련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마 릴레이식으로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겁니다. 모든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혜병 특검법에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관련된 질의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질의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모든 질의를 한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식으로 강력하게 질의를 해서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릴레이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박범계, 전현희, 김병주, 김승원, 박선원, 엄태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일 앞으로 어떤 그림 좀 예상하십니까? 맞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이제 국회에 미리 그 질의 요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좀 봤는데 말씀하신 이제 6명의 민주당 의원이 내일 첫날 대정부 질문에 배정이 돼 있죠. 예. 그런데 앞에 4명의 의원, 그러니까 박범계, 전현희, 김병주, 김승원 의원이
의원이 중복적으로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질의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과연 대한민국에서 현재 국무위원들에게 질의해야 될 국정 현안이 최해병 특검법 하나밖에 없는가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그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증거 채택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걸 질문하겠다고 지금 노지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재판 중인 사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력분리 원칙에 반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국회의원의 수준 문제이자 입법 권력의 사유화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죠. 판사 출신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그 질의를 예고를 했던데, 이런 입법 권력의 사유화는 정말로 지양되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대정부 질문이 이제 끝이 나게 된다면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사법 이거 본회의에 이제 상정해서 좀 표결에 붙인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최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예. 당장 내일 상정이 되어서 통과시킬 목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당연히 내일 제안되어서 통과시킬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동원해서 이를 예. 방해하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차피 그것은 시간 끌기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에 대한 토론 종결권이라든가 5분의 3의 동의를 거쳐서 토론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죠. 이 모든 제적 의원 숫자를 민주당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 시간 끌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필리버스터가 과연 필요한지 참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필리버스터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오늘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권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좀 국민의힘은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까? 글쎄요,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지금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원내 지도부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예. 24시간 만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필리버스터를 하기보다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법안 그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은 전열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민주당이 고발해놓고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그런 법안을 고집을 해왔는데, 예. 지금 민주당의 당론은 여전히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오선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법안 충분히 받을만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민주당이 분명히 해야죠. 이 부분을 파고들면서 사실은 국민 여론에 더 호소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되는지 그 절차도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필리버스터보다 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시간 끌기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혹시 이런 말씀에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요? 지금 최해병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예. 1년 전에는 기필코 이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분명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위헌 소지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지금 이 특검법의 핵심적인 조사 대상이 대통령실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을 사실상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에 야당의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수사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여론과 이번 총선 민심에서 반영된 그런 국민의 여론을 정면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것은 엄청난 역풍, 이 대통령실에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제가 노상 말씀드립니다만 왜 민주당은 계속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느냐는 의문을 제가 반복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같은 거 하면은 개별 법률안이 아니고 국회가 결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은 2005년에도 했었고 2007년에도 했었고 2005년에는 여야 합의, 2007년에는 대통합 민주신당 단독 발의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 대법원장의 추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이 부분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니, 헌재에서 대법원은 그건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엔 합헌의 여지가 나왔지만 추후에 변경될 여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법원에서 어떻게 추천하는 검사가 소추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사 소추할 수 있는 검사를 어떻게 법원이 임명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건의할 거라는 내용도 어느 정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탄핵 사건 조사 실시한다고 민주당 밝혔습니다.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예. 사퇴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이번 주 내에 할 수 있는데 있다 정도 얘기 네.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그것은 그 탄핵을 거부하기,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히려 탄핵보다도 국정조사에 준하는 이런 탄핵 사건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러한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이것은 국정조사에 준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경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 소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상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책임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왜 야당이 탄핵 소추를 했고 그것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는지 그 과정이 궁금할 것인데 이것을 피하는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을 적용을 해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탄핵 사건 조사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 변호사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반복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헌재에 가면 기각 또는 각하를 당하는지 국민들께서 그 점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안동환 검사 최근에 기각됐죠. 그 이전에 임성근 부장판사 각하됐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9대0으로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탄핵 소추하겠다 그래서 방통위를 정지시킬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퇴를 했죠. 이번에도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은 그거는 기관을 정지시킬 수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우리 국회가요 탄핵 소추를 하면서 법사위로 내려보내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국회법에 보면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검사 2명 탄핵 소추할 때 국민의힘에서 이거 법사위에 내려서 조사하게 하자 했는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 부결시켰어요.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갑자기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계속 국회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국회 상황 지켜볼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매우 뜨거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는 두 번째 이슈 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야 전당대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여당 당권 경쟁 가열이라고 저희가 지금 자막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당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상호 비방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상호라고 말해도 될까? 이 4명 중에서 사실 어느 정도 이미 구도가 3대1 느낌으로 좀 가고 있는 듯도 보이고 특히 배신의 정치라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배신 프레임을 함께 하고 계시는 세 분, 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요. 합하면은 정치를 70년을 하셨어요. 그 원희룡 후보 24년,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는 처음에 2번 낙선한 기간까지 합해서 24년, 예.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2002년에 그 정치권에 오셨으니까 22년, 합해서 70년인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정치한 지 7개월 차거든요. 그럼 정치 70년 하신 분들께서 7개월 한 사람한테 지금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고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중립을 지켜야 될 대통령을 자꾸 전당대회에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는 언어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친분 관계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친분 관계에 의해서 장관을 임명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적인 신뢰를 당이 회복하지 못해서 궁극적으로 국정을 다시 위임받지 못하면 사실은 저는 그것처럼 큰 배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그 올드한 뭐 배신 프레임 같은 거 하지 말고 당의 미래를 위한 아젠다를 제시해야 지금 민주당보다 훨씬 더 멋진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절호 기회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좀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뭐 나경원 의원은 혼자 잘났다고 하면 당 망한다. 원희룡 후보 국민 배신이다. 윤상현 후보 민주당 대표인가.
당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한동훈 후보를 좀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구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대한 기류를 조금이라도 균열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예.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 3명의 후보 중 누가 친윤의 선택을 받을지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러한 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참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미 저는 없다고요? 한동훈 전 예. 위원장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모든 말이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나. 지금 이번에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되는 그런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그 안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조차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시간 끌기의 일종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한 말을 해야지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어떠한 말도 없죠. 현재로서는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과연 한동훈 위원장과 다른 후보들 간의 그런 차이가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대한이라는 그 구도의 균열은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나머지 3명 후보가 그 부분을 집요하게 노리겠지만 예. 저는 균열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후보 뭐 방송 등에 연일 출연하고요. 저희 연합뉴스 TV에도 출연을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반박을 하는데 특히 배신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공포 마케팅에 대해서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면서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그 후보의 발언들은 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이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예. 지금 나머지 3 후보들 중에서 이제 탄핵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하셔야 될 만한 워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은 탄핵의 시기는 이미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한 종합편성 채널 유튜브에서 탄핵과 배신의 길이 결국 종착점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윤 대통령께 무슨 탄핵 사유라도 있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들이라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탄핵 사유가 있다는 것이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논의를 닫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어떤 선거의 그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마치 탄핵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뺄셈의 정치다라는 그 지적이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 변호사께 드린 질문 똑같이 드릴게요. 혹시나 이 어대한이라는 기류에 지금 변화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지금 국민들께서도 이 전당대회를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총선 패배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당원들도 이 레이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무슨 배신이니 그다음에 또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어떤 아젠다들만 제기했을 때 과연 기존의 어떤 지지율로 형성된 구도에 크게 어떤 균열 내지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이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획기적인 청사진을 보여줘야 당원들께서도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과 뭔가 좀 다른 생각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면서 이번 달에 이 전당대회도 결과가 나오게 됐으니까요. 지켜보겠고요. 야당 얘기해볼게요. 연임 도전을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이 어느 기정사실이 된 이재명 전 대표. 사실 어느 정도 좀 비판적인 의견도 뭐 이재명 전 대표가 생각을 안 하지는 않을 텐데 메시지 이번 주에 내놓을 걸로 전망이 돼요. 어떤 이야기 좀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이 재임을 요구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많은 고민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메시지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당대표에 도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당대표로서 어떻게 재집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비전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비판적인 요소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충분히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후보 출마 가능성 좀 있겠습니까?
저는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이재명 대표 홀로 나설 가능성은 지금으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말씀들이 있긴 한데 저는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그 가능성 중에 하나로 김두관 전 의원 이번 전대에 당대표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두관 전 의원을 제외하고도 향후 미래 정치인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진 다른 의원들도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얘기들도 직접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아직 닫혀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송 변호사께서는 민주당 상황에 대한 좀 의견 좀 들어볼게요. 제가 그래도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원내 일당이니까 건강한 정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좀 고언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서 맞설 용기를 못 내고 있는 정치인들께서 같은 당의 정동영 의원을 한번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예. 정동영 의원이 이제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의 황태자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원래 2000년 때만 해도 그 전주 덕진에서 이제 막 재선 의원이 된 텃밭에서의 재선 의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때 최고위원 선거에서 5등을 하고 당 지도부에 진입을 하는데 2000년 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3년 차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정권의 핵심 중 핵심이던 동교동계의 좌장 권노갑 최고위원 면전에서 권노갑 최고위원이 이 선을 후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으로 각광을 받고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에 용기 있게 맞서는 사람이 나와야 그런 분이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그 다음에 차세대 정치인으로 각광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주저하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은 민주당의 건강한 미래는 있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동영 의원을 한번 만나서 그 경험담을 들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고위원 레이스의 경우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 나와요. 워낙 친명계 의원들이 이 최고위원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우려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당대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마저도 사실상 지난 당대표 지도부 체제와 동일하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명심만 강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충분하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최고위원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당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셔야지 당원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명심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상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는 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출마할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야 전당대회 그리고 다양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늦은 시간 고맙습니다.